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사부 73화로 불교와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셨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기법과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수많은 조건과 원인이 모여서 생겨나고 그 조건이 변하면 함께 변화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고 현재의 관계는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조건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말은 그 사람만의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교육, 경험, 그날의 기분과 상황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반응 역시 나만의 독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경험, 현재의 감정 상태, 건강 상태, 주변 환경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연기법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도 여러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노와 원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말투, 표정이 바뀌면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조건을 만들면 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량심과 인간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량심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이사 네 가지 마음입니다. 자는 자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자비,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희는 기쁨,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사는 평등심,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자애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애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애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너무 바쁘고 내 일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기르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희의 마음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의 마음을 기르면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의 마음은 평등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평등심은 모든 존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팔정도와 올바른 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어, 정업, 정명은 인간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바르지 못한 말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관계의 기초는 신뢰이며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한 사람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를 해칩니다. 거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친 말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의미 없는 수다나 가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실하고 부드럽고 유익하고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을 권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관계에 신뢰를 쌓습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유익한 말은 상대방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은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잘못 선택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도와주는 것 등이 모두 정업에 해당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신뢰가 생깁니다. 정명은 바른 생활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때로는 오해와 실수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용서와 화해입니다. 불교에서 용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용서는 단순히 잘못을 묵인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복수나 보복이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분노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괴롭힙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들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다 자신의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나는 원망과 분노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가해자이고 때로는 피해자입니다. 넷째, 원망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속의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화해 역시 중요합니다. 화해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잘못한 쪽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상처받은 쪽도 상대방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의 노력이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고 떠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슬픈 진리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관계에서의 집착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내 뜻대로 살기를 강요하는 것, 친구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질투하는 것,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해하며 매달리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관계를 숨막히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때로는 떠나보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손을 너무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관계도 너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에 무관심해지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되 그 행복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에 만족할 때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이라고 하시며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듣는 것에 서툽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정말로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내 의견을 말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판단하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청할 때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말에 집중합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급하게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충분히 듣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공감은 경청의 다음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은 동의와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가 나서 불합리한 말을 한다면 그 말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 화가 났는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는 내 감정을 이해해라는 말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다, 기뻤겠네 등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됩니다. 경청과 공감은 관계에서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깁니다. 서로 경청하고 공감한다면 대부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감사와 칭찬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불만보다 만족을, 원망보다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감사는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 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것,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맛있는 식사를 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작은 친절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칭찬도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했어 보다는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한 것이 정말 대단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심이 전달됩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했을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모두에게 적절한 칭찬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8번째로 경계와 존중의 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나와 타인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선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질식하게 되고 너무 멀면 소통이 단절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불편해. 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멈춰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사랑과 관심은 필요하지만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직장 관계에서도 경계는 중요합니다.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구분,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계속하거나 도움을 강요하는 것은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관계는 숨 쉴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분노와 갈등의 지혜로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분노와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독에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살을 맞았을 때 2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이 쏜 것이지만 2번째 화살은 내가 분노로 반응하며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며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2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 중 하나는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약해집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분노를 관찰합니다. 분노의 근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의 상처, 두려움, 기대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고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이래라고 비난하는 대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어라고 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과 필요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갈등 해결의 목표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자비로운 이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 친구와 멀어지는 것, 직장 동료와 작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했거나 깊은 관계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이별을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계속 매달리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는 슬픔과 분노, 후회 등 다양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압하지 말고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별 후 상대방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용서하고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모든 만남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이별이 양쪽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특히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봅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영향과 추억은 계속 남습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이 전해준 사랑과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추모입니다. 11번째로 현대 사회의 관계 문제와 불교적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온라인 관계는 편리하지만 깊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의 소통은 대면 소통이 주는 따뜻함과 깊이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과 여러 활동으로 시간에 쫓기며 살다 보니 관계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꿔야 꽃이 피듯이 관계도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질투를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내 삶과 관계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보이는 것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에 집중합니다. 둘째,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몇몇의 깊은 관계가 더 의미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넷째,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절이나 명상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다섯째,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을 가꾸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12번째로 다양한 관계에서의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실수를 허용하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되 자신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서 역할이 바뀔 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소유물이나 나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 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작은 친절과 배려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큰 이벤트보다 매일의 작은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친구 관계는 자발적인 관계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친구에게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줍니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라도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며 관계도 함께 진화합니다. 직장 관계는 전문성과 인간미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업무에서는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동료의 공을 인정하고 함께 성공을 나눕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도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합니다. 작은 부정직함도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웃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하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소음이나 주차 등 작은 배려가 평화로운 이웃 관계를 만듭니다. 13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비는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이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명상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돌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며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14번째로 봉사와 나눔을 통한 관계 형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 노력, 관심, 지혜를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연대감과 유대감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봉사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보다 함께 나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작은 친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돕기,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기 등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의 법회나 모임, 명상 그룹,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함께 수행하고 배우며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환경 보호도 넓은 의미의 관계 맺기입니다. 모든 생명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합니다. 15번째로 갈등 예방과 평화로운 관계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대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유지합니다. 작은 불만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폭발로 이어집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관계는 어떤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특히 부부나 가까운 관계에서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하기, 산책하기, 취미 활동하기 등 긍정적인 경험을 쌓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을수록 관계는 든든해집니다.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도 평화로운 관계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변화할 때 응원합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16번째로 디지털 시대의 관계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디지털 기술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소통도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중하게 표현합니다. 이모티콘과 짧은 문장만으로는 진심이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나 대면 만남이 더 적절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관련된 내용은 허락 없이 올리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정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화면 너머에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되면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합니다. 피싱 PHUBBING, 즉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폰만 보는 행동은 관계를 해칩니다. 온라인 관계와 오프라인 관계의 균형을 맞춥니다. 온라인으로 연락하는 것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 눈을 보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정기적으로 실천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또는 주말 중 하루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연과 사람들과 직접 교감합니다. 17번째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치관, 생활 방식, 의사소통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각자가 살아온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세대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젊은이들이 직면한 현실이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도 노년 세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단지 방식이 다를 뿐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술과 새로운 관점을, 노년 세대는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가족 내에서 세대 간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함께 활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기, 산책하기, 취미 활동하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깁니다. 18번째로 문화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불교의 평등심과 자비심은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달라도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문화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도 존중합니다. 문화적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는 개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각 사람을 고유한 개인으로 대합니다. 언어 장벽이 있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천천히 말하고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언어적 소통도 활용합니다. 미소와 친절한 태도는 모든 언어를 초월합니다. 다양성을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문화를 통해 내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차이는 위협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19번째로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교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 자체를 분리해서 봅니다. 행동은 좋지 않지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나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끊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평화롭게 마무리합니다. 원망이나 분노를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되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소통만 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부정성이 나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킵니다. 명상과 긍정적인 활동을 통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합니다. 20번째로 용기 있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말하거나 거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용기 있는 소통입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비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비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적절할 때, 진실할 때, 부드럽게 말할 때, 유익할 때, 자비심을 가지고 말할 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공개된 장소나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은 피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관심에서 나오는 말임을 분명히 합니다. 너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위해 또는 너의 성장을 위해 하는 말임을 전달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오해를 부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합니다. 내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듣습니다. 대화는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입니다.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이 양쪽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애매하게 답하거나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과도한 변명보다는 간단하고 진실한 이유를 말합니다. 21번째로 관계에서의 균형과 조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소진되고 너무 많이 받기만 하면 의존적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으며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혼자 계속 말하거나 반대로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서로 말할 기회를 주고 경청하는 균형 잡힌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까움과 독립성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히고 너무 독립적이면 단절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되 각자의 공간도 존중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것도, 감정에 휘둘려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되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의미 없어집니다. 현실적이고 건강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22번째로 위기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 배신, 오랜 소원함 등으로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진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관계를 원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잘못한 쪽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뉘우치는 진정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달합니다. 상처받은 쪽은 용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계속 과거를 들추며 비난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사나 중재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3번째로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관계의 의미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노년기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이때 남아있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처 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대화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과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따뜻한 존재감을 전합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찾도록 돕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거나 명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는 슬픔을 충분히 표현합니다. 슬픔을 억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인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것은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그들이 원했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추모입니다. 24번째로 관계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대화할 때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점을 적어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사과와 용서를 미루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빨리 용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으로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내 관계들이 어떤지 성찰합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웁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꿉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정돈합니다. 평온한 마음이 좋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자비 명상을 실천합니다. 나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수행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개선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5번째로 불교적 인간관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적 관계의 목표는 함께 성장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되는 것입니다. 도반은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수행을 돕고 어려울 때 격려하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모든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갈등이 생기는 것도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인내, 자비, 용서, 지혜를 배우는 교실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 나의 집착, 분노, 교만 등을 발견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상대방의 모습에서 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완성입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모든 존재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면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집착도 분노도 질투도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과 자유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평생의 수행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교와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연기법을 통해 모든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무량심을 통해 자애, 자비, 기쁨, 평등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말과 행동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화해, 집착을 내려놓기, 경청과 공감, 감사와 칭찬의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계와 존중의 균형, 분노와 갈등의 관리, 자비로운 이별의 지혜도 나누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관계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지혜, 세대 간 소통, 다문화 이해까지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어려운 관계 다루기, 용기 있는 소통, 균형과 조화, 위기의 회복, 생의 마지막 단계의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과 궁극적인 목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며 서로 돕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어려워도 자비심을 잃지 않으며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일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으며 의미 있는 연결을 원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감사한 마음 전하기, 작은 친절 베풀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관계의 변화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공동체의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 세상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을 배우며 지혜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깨닫는 자비와 지혜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고 불교가 전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비와 지혜로 빛나는 관계를 맺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